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히가시노 게이고. 헬멧을 쓰고 레이싱 슈트를 입은 선수가 모니터에 비치고 있다. 헬멧도 슈트도 은색이다. 포를 겨드랑이에 끼고 크라우칭 자세를 취하고 있다. 헬멧과 슈트에 붙어있는 조그만 리본 여러 개가 심하게 흔들렸다. 방은 유리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도 이쪽 방까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다운힐 경기 때 남자 선수는 시속 130km, 여자 선수는 115km 전후의 속도로 스키를 타야 한다. 그러니 당연히 전면에서 맞는 바람이 거대한 벽이 된다. 그 바람을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모니터에 비친 선수는 강풍 속에서도 자세에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 하반신이 탄탄한 것은 물론이요. 탁월한 균형 감각이 온몸의 근육을 순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큰 재산이다. 유즈키는 그렇게 믿고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유즈키는 지금 하치오지에 있는 스포츠 장비 회사의 연구소에 와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경기용 수영복과 육상용 운동복 등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수영복은 소재 하나로도 기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안면이 있는 야마오카라는 연구원이 유즈키를 알아보고서 다가와 인사했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스키복 개발에 임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카자미 선수 어떻습니까? 유즈키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야마오카가 턱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지금까지 여러 선수를 봐왔지만 폼의 안정도가 정말 발군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니 든든하군요. 그렇게 막강한 선수가 입어주면 우리도 스키복을 개발한 보람이 있죠. 신세 개발과 협력하기를 참 잘했어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건 피차 마찬가지죠. 은색 스키복을 입은 선수가 헬멧을 벗어들고 풍동 실험실에서 나왔다. 머리를 뒤로 묶은 탓인지 옆으로 살짝 찢어진 눈이 평소보다 한층 치켜 올라간 듯이 보인다. 그녀 히다 카자미는 그 날카로운 눈매로 유즈키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풍동 실험실에 들어가다 나온 감상이 어때? 실제 다운힐과는 잠옷 다르려나? 실제 코스에는 기복도 있고 경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는 것이 공기가 아니라 제 쪽이잖아요. 카자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즈키는 하고 웃었다. 그렇겠군. 그런데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없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카자미는 몸을 구부리고 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야마오카 쪽을 보았다. 야마오카 씨, 아직 할 일이 더 있나요? 야마오카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끝났어. 자료가 아주 잘 나왔는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지. 카자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즈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옷 갈아입고 와도 되나요? 물론이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좀 이따가 뵐게요. 카자미는 빙그르 몸을 돌려 문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그녀의 우람한 하반신을 바라보면서 유즈키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히다 카자미는 올 봄에 신세 개발에 입사했다. 소속은 복지부지만 회사로 출근하는 것은 1년에 한 달 정도뿐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스키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3연패를 일궈낸 그녀는 스카우트하려는 회사들의 쟁탈전이 심했지만 결국 신세 개발이 영입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친구가 스키부 코치로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유즈키가 로비의 의자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다란 스포츠 가방을 맨 카자미가 나타났다. 후드 달린 스포츠 웨어를 입고 머리에는 비닐을 푹 눌러 쓰고 있다. 뭐 마실래? 유즈키가 자판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괜찮아요. 그보다 할 이야기란 게 뭐예요? 우선 앉아. 서서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카자미는 후 하고 한숨을 쉬고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유즈키 옆자리에 앉았다. 며칠 전에 사포로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어. 연구에 협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거절당했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카자미가 바로 대답했다. 아버지께 얘기했나? 전화가 왔어요. 재능은 수식이나 화학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떻겠어? 명스키어 히다 히로마사의 재능을 네가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아니요. 왜? 카자미는 유즈키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빠는 아빠, 나는 나니까요. 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연습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갖고 태어난 것 따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 몸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 아닌가? 몸은 카자미는 고개를 살레살레 옆으로 흔들었다. 누구나 같죠.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묻겠는데 100m 달리기에서 일본 사람이 흑인을 이길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세계 최고가 되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말이야. 카자미가 입술을 깨물고서 대답했다. 난 육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말은 얼버무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어떤 종목에서나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과의 육체적인 차이를 통감하고 있어. 국제적인 무대에서 싸우는 선수일수록 그렇지. 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지는 않을 텐데. 난 카자미가 순간적으로 유즈키를 노려보다가 이내 눈길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내 몸이 특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빠도 그러셨고요. 우리는 특별한 걸 무얼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아빠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너희 부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야. 그 생각을 억지로 바꾸고 싶진 않아. 하지만 우리로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해. 물론 너희 부녀에게는 별 소득이 없는 얘기지. 하지만 너희 부녀가 가진 힘의 근원을 분석할 수 있다면 제2, 제3의 히다 히로마사, 제2, 제3의 히다 카자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일본 스포츠계를 위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협력을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러자 카자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희미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냉소는 아니었다. 아빠가 싫으시다는데 저한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을걸요? 그러니까 네가 아빠에게 좀 얘기해 주었으면 하는 거지. 협력하자고. 그건 무리예요. 카자미가 벌떡 일어섰다. 아빠를 설득하다니 나는 못해요. 나 자신도 별로 내키지 않는데. 할 얘기가 그것뿐이면 저 이만 돌아갈게요. 조금 있다가 삿포로로 돌아가야 해요. 머지않아 합숙 훈련도 시작되고요. 잠깐만. 한 번 더 잘 생각해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죄송합니다. 그만 가볼게요. 카자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향했다. 유즈키는 고개를 저으며 캔에 남은 커피를 입에 부었다. 싸늘하게 식은 커피는 들쩍지근한 맛만 입안에 남겼다. 신세개발의 본사는 신주쿠에 있다. 유즈키가 스포츠부에 들어서자 부장인 고타니가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와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어느 쪽의 표정도 그리 좋지 않았다. 고타니는 유즈키가 들어온 것을 알고 상대에게 몇 마디 더 한 뒤 이야기를 끝냈다. 유즈키는 빈자리에 앉은 다음 고타니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묻지? 아니, 왠지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고타니는 몸을 맡기듯 의자에 기댔다. 두툼한 눈두덩 속에서 길쭉한 눈이 움직였다. 히다 카자미는 만나고 온 건가? 네, 하면서 유즈키는 코 옆을 갈짝거렸다. 고타니는 안 그래도 약간 비틀린 입가를 더욱 비틀었다. 뭐야, 아버지에 이어 딸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약한 말을 하다니. 도리고의 신고를 스카우트 하라고 할 때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간 거야? 어? 뭐라도 미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녀가 우리 연구에 협력해서 이득을 볼 만한 어떤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두 사람이 돈에 걸려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굳이 말하자면 훈련 때 특별 대우를 한다든지 하기야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죠. 아무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집스러운 부녀입니다. 하고 고타니가 입가로 웃음을 흘렸다. 그 대단한 자네도 두 손을 든 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지혜를 좀 전수해줘야겠군. 네? 유즈키는 뜻밖이라는 생각으로 부장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아까 내가 만난 사람, 광고계 인물이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더구만. 무슨 일인데요? 히다 카자미 말이야. 몇몇 스포츠 잡지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모양이야. 놈들 움직임이 과연 빠르더군. 기대를 모으는 여자 선수인데다 비주얼도 괜찮다고 일부 스포츠 라이터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나 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은 인간이 있어.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잘 알겠지? 유즈키는 금방 이해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바로 떠올랐다. 아버지로군요. 히다 히로마사가 승낙하지 않는 건가요? 고타니가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큰 대회에 출전하지도 않은 선수가 그런 식으로 다뤄주는 것은 과하다. 그렇게 말한 모양이야. 자네 말 맞다나 모든 것에 고집이 참 센 아버지야.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큰 대회에 출전한 다음에는 괜찮다는 뜻 아닌가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히다가 말하는 큰 대회란 세계의 톱이 모이는 경기야. 그러니 못해도 월드컵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다면 더욱이 머지 않았잖아요. 히다 카자미가 국제대회에 데뷔한다. 그리고 취재기사가 잡지에 실린다. 나쁘지 않은데요? 거참 생각이 짧군. 스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거야. 대회에 출전한 후면 이미 늦는다고. 출전하기 전에 주목을 받게 해줘야지. 그러다 좋은 성적을 올리면 더할 나위 없는 거고. 가령 실패했다고 해도 다음 대회로 이어질 수 있잖아. 스키연맹도 인기 선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인기를 우선시한다는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월드컵에 또 파견하러 들 거라고. 유즈키는 팔짱을 꼈다. 괜히 김칫국부터 맛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고타니의 의견이 아주 빗나간 것은 아니다. 게다가 말이야. 고타니가 말을 이었다. 히다 카자미가 월드컵에서 입상권 내에 들면 좋지만 만약 하위에 머문다면 어떻겠냐고. 그 고집센 아버지가 그래도 취재를 허락하겠느냐는 말이지. 유즈키가 피식 웃었다. 그 대답은 보나마나 뻔하다. 절대 무리겠죠. 그렇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시점에서 히다 카자미가 데뷔전에서 순위권 내에 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겠지. 그러니 월드컵 전이든 후든 마찬가지란 얘기야. 유즈키가 팔짱을 낀 채로 웅얼거렸다. 그리고 고타니를 보았다. 부장님이 아까 지혜를 전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히다 히로마사를 설득할 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요. 서두르지 말라고. 본론은 지금부터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고탄이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의 눈이 주위를 경계하듯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조그맣게 접힌 서류였다. 그것을 유즈키 앞으로 내밀면서 고탄이가 말했다. 펼쳐봐. 이거 혹시... 그래. 고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왔어. 유즈키가 손을 뻗으려다 말았다. 이거 맨손으로 만져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 그건 복사한 거니까. 원본은 금고에 보관해 두었어. 유즈키는 안심하고서 접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프린터로 출력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세계발 스키부에 고한다. 히다 카자미를 멤버에서 제외하도록. 월드컵은 물론 모든 시합의 출전을 포기하도록 할 것.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히다 카자미의 신변에 모종의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 양식 있는 펜으로부터. 이거 언제 온 겁니까? 어제. 받는 사람은 신세계발 스키부로 되어 있었어.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고. 지난번과 마찬가지야. 유즈키는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원래대로 접었다. 똑같은 협박장이 2주일 전쯤에도 왔다. 그런 협박장이 왔다는 것은 사내에서 몇몇 사람만 알고 있다. 물론 히다 카자미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누구 짓일까요? 그야 빤하지. 히다가 시합에 나가면 곤란한 인간. 어느 팀의 선수이거나 관계자 아니겠어? 글쎄, 그럴까요? 유즈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히다는 전 일본 선수권의 유력한 후보지만 아직 톱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중간한 선수의 발목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자네는 누구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스토커의 일종 아닐까요? 히다 카자미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광팬이라는 뜻이니까요. 스토커라면 시합에 나가기를 바라지 않겠어? 그래야 쫓아다니기 쉬우니까 말이야. 스토커라고 해서 마냥 쫓아다니는 게 다는 아니죠. 혼자 소유하고 싶어서 유명해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 역시 그런 건지도 모르죠. 고타니가 얼굴을 찡그렸다. 세상에 참 성가신 인간도 다 있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으실 겁니까? 물론이지. 전에도 말했잖아. 이런 장난질에 놀아나면 안 되지. 총무와도 의논해봤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의견 일치를 봤어. 하기야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스포츠 선수에게 이런 협박장 비슷한 것이 날아드는 예는 드물지 않다. 그래서 저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유즈키가 묻자 고타니는 협박장을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희죽 웃었다. 이걸 히다 히로마사에게 보여줘. 뭐라고요? 이걸 히다 히로마사에게 보여주라고. 지난번 협박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통 모르겠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히다 카자미를 동요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물론 그랬지. 그녀가 동요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지. 하지만 협박장에 대해서 히다 씨에게 얘기하면 딸에게도 전해지지 않을까요? 히다가 딸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고타니가 몸을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 말을 전하면 그녀가 훈련에 집중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애써 거머쥔 월드컵 출전의 기회마저 놓칠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 히다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유즈키가 하고 웅얼거렸다.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히다 부녀의 가장 큰 목표는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다. 협박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신세계발은 당분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매스컴에 공표할 마음도 없다.
우선은 그렇게 말해. 히다는 토를 달지 않을 거야. 물론 히다 카자미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녀 신변을 보호할 사람을 붙이는 거야.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따라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아마 수상쩍게 여길 거야. 그래서 홍보 담당으로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 유즈키는 고타니의 이마에 새겨진 굵은 주름을 바라보았다. 꽤나 고심하셨겠습니다. 히다 카자미는 스포츠 관련 매체에서 인기가 상승 중이야. 그러니 그녀에게 전속 홍보 담당이 붙었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야. 단, 그런 인간이 붙는 한 그녀도 어느 정도는 광고 관련 일을 해주어야 하지. 취재 요청을 죄다 거절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실지. 아마 싫다고는 못할 거야. 애당초 히다 카자미는 우리 사원이라고. 광고 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나. 게다가 신변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지. 하지만 부장님, 그렇게 하면 광고권은 해결되지만 우리 쪽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알아. 그래서 말인데. 고타니가 혀를 내밀고 날름 입술을 핥았다. 그 홍보 담당 말이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자네에게 맡기기로 했어. 고타니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자 유즈키는 움찔 뒤로 몸을 젖혔다. 제가요? 그렇게 놀랄 거 없잖아. 자네는 스포츠 매체에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나. 히다 카자미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고 히다 히로마사 역시 그렇고 자네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어. 그녀 옆에 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네. 그렇게 그 부녀에게 수혜를 베풀어 놓으면 그들로서도 마냥 협력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걸세. 유즈키가 새삼스럽게 부장의 얼굴을 보았다. 치밀한 작전이로군요. 치밀한 게 내 취미라서. 하지만 그들이 과연 허락을 할까요? 절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월드컵에 못 나가도 괜찮으냐고 들이대. 고타니가 담뱃진으로 얼룩진 이를 드러냈다. 히다가 일하는 AA 스포츠클럽 사포로는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영업한다. 헬스기구는 9시 반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종업원들이 정리와 청소 작업에 들어간다. 히다는 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모두와 함께 청소를 하고 걸레질도 한다. 젊은 직원들은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히다의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다. 경영자가 스키를 좋아하고 현역 시절의 그를 알기 때문에 이 클럽에 고용한 것이다. 점장이라는 직책을 준 것도 유명한 스키어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경영자의 속셈에 지나지 않았다. 히다 자신은 자기 이름을 보고 올 손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뒷정리를 다 끝내고 나자 10시 반이 넘었다. 뒷정리는 히다의 역할이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후 다시 한번 시설물과 실내를 돌아보는 것이다. 오늘 밤도 이상무.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운 점퍼를 걸치고 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가느다란 눈이 내리고 있다. 드디어 본격적인 겨울이 온 듯하다. 근처 산은 모두 하얗다. 카자미에게서도 팀의 합숙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메일이 왔다. 올해는 어떤 겨울이 될까? 그렇게 중얼거릴 때였다. 카운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이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는 일은 좀처럼 없다. 아니, 히다의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 몇 가지 가능성이 뇌리를 스쳤다. 사고나 불상사 같은 불길한 예상뿐이다. 카자미도 마음에 걸렸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지. 하지만 그녀의 일이라면 휴대전화로 연락이 올 것이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다. 5번이나 울리고서야 히다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AA 스포츠클럽 사포로입니다. 약간 긴장한 탓인지 조용한 실내에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상대가 하고 놀란 듯한 소리를 냈다. 받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려던 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영업시간이 아닌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네, 우리 클럽은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상관없습니다만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는지요? 희다가 물었다.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심각한 전화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한 그 다음 말이 희다의 온몸에 충격을 주었다. 저는 가미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희다는 그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얼굴이 굳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머리가 사태를 파악하기 전 몸이 경계 경보를 울린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미조가 한자로 변환되었을 때에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뿜어져 나왔다. 희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인지 상대가 여보세요? 하고 다시 불렀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가미조 씨라고요. 간신히 그렇게 대꾸했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일 거야. 그래, 가미조라는 성이 그렇게 드문 성씨도 아니잖아. 그렇게 염원하고 있었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곳에 희다라는 분이 계시죠? 희다 히로마사 씨라는 전에 올림픽 선수였던 분이요. 그 말을 듣자 희다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카운터 옆에 있는 의자에 철퍼덕 앉아버렸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 스포츠 클럽의 점장이 전 올림픽 선수 희다 히로마사라는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있다. 있습니다만 희다 씨에게 무슨... 하고 상대가 숨을 들이쉬는 기척이 느껴졌다. 희다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따님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희다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없다면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그 번호를 희다 씨에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니가타의 나가오카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KM 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KM... 희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 명칭을 되풀이했다. 틀림없다. 이 남자는 그 가미조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것이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제가 장난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못하면 그 홈페이지 주소를...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죠. 희다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주소는 괜찮습니다. 그럼 제 전화번호를... 죄송합니다. 일단은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번에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말았다. 상대가 당황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희다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았지만 수화기는 꼭 잡고 있었다. 그 손 안쪽에도 땀이 잔뜩 배어있다. 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와야 할 때가 왔을 뿐이다. 각오한 일이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입술을 혀로 적시려 했다. 그러나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희다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실은 제가 희다입니다. 희다 히로마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상대가 침묵했다. 그럴만하다. 죄송합니다. 하고 희다는 또 사과했다. 이런 시간에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없어서 그만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희다입니다.
틀림없는 희다입니다. 후 하고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희다 씨로군요.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제가 상식 없이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남자의 말투가 아까보다 다소 방어적이었다. 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라니.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희다는 눈을 감았다. 올 때가 왔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그 스포츠 클럽으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내일 말인가요? 실은 조금 전에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삿포로에 와 계신다고요? 무슨 일로? 희다 씨를 만나뵐 목적으로 왔습니다. 만나뵐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럼 몇 시쯤에 오실 건지요? 저는 몇 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4시쯤이면 어떻겠습니까? 4시요? 알겠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말해놓죠. 도착하시면 카운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리죠. 상대가 말하는 번호를 희다는 카운터에 있는 메모지에 적었다. 그 숫자가 그 자신도 읽기 어려울 만큼 삐뚤빼뚤했다. 희다는 날짜가 바뀌고 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술집에 들렸던 것이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술이 세지도 않은 그인데 위스키 온 더 럭스를 3잔이나 마시고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만큼 신경이 날카롭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부엌에서 수돗물을 틀어 벌컥벌컥 마신 후 소파에 몸을 던졌다. 멍한 눈길이 액자에 가서 닿았다. 자신과 카자미를 찍은 사진이다. 둘 다 스키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장소는 삿포로 국제 스키장. 카자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희다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 장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 놓인 액자를 들고 뒤집었다. 뒷판을 떼어내자 사진 뒤에 조그맣게 접은 종이가 끼어 있었다. 오래된 신문 쪼가리다. 평소에는 좀처럼 꺼내보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에 숨겨놓은 것이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희다는 신문 쪼가리를 조심조심 펼쳤다.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니가타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행방불명. 저녁 식사 준비로 간호사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도모요의 낡은 화장대 서랍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기사를 계기로 희다는 가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모요가 다녔다는 병원에 가보았지만 그녀가 카자미를 낳았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희다가 유럽으로 떠난 직후 그녀가 유산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혼란 속에서 희다는 새삼 사실을 되짚어 보았다. 그가 스키 훈련을 위해 유럽을 전전하고 있을 때 도모요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 후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숨겨진 신문기사는 희다에게 진실을 들이밀고 있었다. 카자미는 자신의 딸이 아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모요가 제 손으로 아기를 훔쳤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실제로는 유산을 했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희다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조사해 보았다. 그러자 담당 기관의 허술한 실태가 드러났다.
출생신고서의 위조 따위는 실로 간단했다. 실제하는 산부인과 이름을 쓰고 의사의 거민란에는 문방구에서 사온 싸구려 도장을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몇몇 유아 유괴 사건 때에도 범인은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다. 고뇌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히자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 실천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잃게 될 많은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희다는 도모요를 사랑했다. 그녀를 잃은 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사랑한 여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그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령 그녀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그런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임신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그런 주제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달라는 따위의 압박을 가했다. 어떤 경위로 도모요가 유산을 했는지 희다는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받았을 충격과 슬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누구에게 의논도 할 수 없고 잃어버린 보물에 대해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도 모르는 채 절망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고통을 겪다 못해 그녀는 한 가지 도박에 나섰다. 죽은 아이를 대신할 갓난아기를 데려온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하지만 도모요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유럽 원정지에서 전화를 걸 때마다 뱃속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순조롭게 잘 크고 있는지, 의사는 뭐라고 하는지 등등을 물었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순조롭게 잘 크고 있어.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유산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녀에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카잠이라는 딸을 손에 넣은 후에도 도모요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충분히 상상이 간다. 언젠가 발각되는 것은 아닐까. 경찰이 찾아오면 어쩌나. 진짜 부모가 찾아내면 어떻게 하나.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지냈을 것이다. 물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밝힐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고뇌가 쌓이고 쌓인 끝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 이상으로 크지 않았을까? 그녀는 유서조차도 남기지 않았었다. 자신이 죽는 대신 진실이 영원히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닐까? 신문기사 쪼가리가 남아있었던 것은 그녀에게는 최대의 실수였다. 아마 모든 것을 처분했다고 여겼겠지만 딱 하나가 화장대 서랍 속 깊은 곳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물음에 희다는 좀처럼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결심이 서지 않았다. 도모요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된 뒤 카자미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앞섰다. 또한 그 자신이 카자미를 내놓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10년 이상이나 자기 딸이라고 믿고 살았다. 도모요가 죽은 후 유일한 피부치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품이라고 여기며 키웠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그 사실을 거부했다. 카자미와의 인연이 끊긴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희다는
여전히 카자미와 함께 살았다.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도모요가 껴안고 살았을 고뇌를 그가 이어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었다. 스키 선수로서 카자미의 실력이 날로 향상되었던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 향상은 멈추지 않았다. 1학년 겨울에는 전국 중학생 스키대회에 출전해 회전 경기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1회전에서 출발이 40번째라 불리했음에도 코스아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활주로 상급생들을 쑥쑥 앞질렀다. 그런데도 그날 집에 돌아온 카자미는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실수만 안 했어도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면서 억울해했던 것이다. 요놈 굉장한 선수가 되겠는걸. 히다는 그렇게 확신했다. 2학년 겨울에는 회전 경기와 대회전 경기에서 모두 3위를 했다. 그리고 3학년 겨울에는 대회전 경기에서는 3위에 그쳤지만 회전 경기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다. 그 후에도 눈부신 성장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 후에 출전한 전 일본 선수권 여자 회전 경기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성인까지도 앞지르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대회에서 중학생이 우승한 것은 역사상 2번째라고 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히다 카자미라는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다. 그에 따라 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스포츠 신문이나 전문지에서 기사로 다루는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더 큰 미디어, 즉 텔레비전이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스키 선수가 메이저가 되는 일이 좀처럼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 일시적이나마 매스컴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일도 많아질지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카자미의 얼굴을 보고서 직감하는 인간이 있지는 않을까. 누구와 닮았는데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별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닮았다고 느끼는 정도야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인물이 10몇 년 전 신생아 유괴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카자미의 친부모라면 그녀를 보고서 어떤 직감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들은 히다 카자미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사라진 아이의 생일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카자미 본인을 만나려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 눈으로 보면 그때 사라진 그 아이가 틀림없다고 확신하지 않을까? 피부치끼리의 인연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과 카자미는 같은 피가 아니라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히다의 상상을 한층 불길한 쪽으로 몰아갔다. 친부모가 텔레비전이나 사진을 통해 카자미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다 하고 히다는 각오했다. 그녀를 매스컴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카자미가 최고의 스키 선수가 되는 것은 히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언젠가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올림픽에도 출전하기를 바란다. 아니, 출전만이 아니라 히다가 이루지 못했으며 일본 알파인계의 비원이기도 한 메달 획득을 카자미가 꼭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유명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노르딕 복합의 오기와라 겐지 선수, 모글의 사토야 다이 선수, 스키점프의 후나키 가지요시 선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두 알파인에 비하면 마이너라고 해도 좋을 경기지만 금메달 리스트라는 훈장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카자미에게 스키를 가르치면서 히다는 자기 모순과 싸웠다. 더 빨리, 더 힘차게를 외치면서 실은
파멸로 추락하는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카자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맞은 겨울이었다. 스키부였던 그녀에게 첫 슬럼프가 찾아왔다. 본격적인 시즌이 돌아왔는데도 기록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다. 딸이 상담을 청해오자 히다는 그녀의 활주를 직접 보러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결점을 파악했다. 엣지가 너무 서 있는 탓이었다. 그 때문에 몸 전체의 균형이 안 맞았다. 아주 미묘한 차이라서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미처 몰랐던 일인데 히다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다. 자신도 같은 결점으로 고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수정을 계속하다 보니 잇따라 다른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면서 활주 자체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카자미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스키로 유명한 학교였지만 그녀를 지도해줄 선생은 없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다들 조심스러워했다. 카자미는 1학년이기는 해도 전년도 전 일본 챔피언이다. 게다가 히다 히로마사의 딸이었다. 특효약은 없지만 극복하기 위한 훈련 방법은 알고 있었다. 그것을 가르쳐주면 카자미의 고민은 해결될 터였다. 그런데 히다는 주저했다. 그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역시 난 재능이 없나 봐. 아빠, 이제 나 스키 그만둘까 봐. 진심으로 하는 말일 리 없었다. 그저 오기로 하는 말이 분명했다. 그러나 히다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카자미는 슬럼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평범한 선수보다 조금 나은 선수로 끝날 가능성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오기로 한 말이 현실이 되어 스키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스키를 하지 않으면 카자미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오르내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스키 외에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딸이다. 그렇게 되면 히다 또한 몹시 괴롭겠지만 그녀를 잃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활주를 하지 못하는 카자미는 주위에 화풀이를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연습을 계속했다. 어떻게든 스키를 타는 것만이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다. 몸이 너덜너덜해지는데도 끝없이 스키를 타는 그녀를 보고서 히다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0.1초라도 기록을 줄일 수 있다면 목숨 1년치쯤 깎아먹어도 괜찮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무언가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당시 히다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히다는 퍼뜩 깨달았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범죄를 숨기고 싶다는 이기적인 이유 하나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대로 그녀의 스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자신의 인생 또한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히다는 평소처럼 스키보드를 메고 나가는 카자미의 뒤를 몰래 쫓아갔다. 그녀가 활주하는 광경을 몇 차례 본 후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를 알아본 그녀가 놀랐다. 카자미, 히다가 말했다. 최고의 스키 선수가 되고 싶니? 그녀가 히다의 눈을 쳐다보면서 힘주어 고개를 끄덕거렸다. 응,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겠니? 응, 참을 수 있어. 이 아빠보다 스키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겠어? 아빠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빠가 이제 곧 죽는다는데 때마침 경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거냐? 카자미가 심호흡을 하고서 살짝 째진 눈을 부릅떴다. 경기에 나갈 거야. 그래야 아빠도 기뻐할 거잖아. 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리고 각오를 굳혔다. 언젠가는 내 입으로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주자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그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카자미가 스키 선수로 성공하면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그녀에게 전해주자고 마음먹었다. 진상이 밝혀지면 더는 그녀를 가르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뿐이랴 어쩌면 그녀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될지도 모른다. 히다의 조언으로 카자미는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후 그녀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전 일본 선수권 연패, 고교 3연패 등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을 정도였다. 그녀가 최고로 향하는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히다는 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이 내일일까 아니면 모레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아니 어젯밤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가 온 것이다. 신문 기사에 나온 신생아 유괴 사건에 대해 히다는 직접 나가오카를 찾아가 보는 등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조사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나가오카 시내에 있는 오코시 병원이었다. 갓난아기의 아버지 이름이 가미조 노부유키라는 것은 기사에 실려 있었다. 가미조는 KM 건설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었다. 하기야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사장 자리에 가미조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가미조의 아내, 즉 갓난아기를 잃은 엄마의 이름은 세스코라고 했다. 그 가미조가 지금 삿포로에 와 있다. 게다가 카자미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로구나. 히다는 카자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손에 들고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하얀 게 느낌이 좋군.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유즈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보도 옆에도 눈이 쌓여 있고 집집의 지붕도 하얗다. 12월에 들어서도 강설량이 많지 않아 안절부절 못했는데 중순이 지나자 예년 수준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내가 이 정도니 산의 적설량은 활주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막 합숙을 시작한 알파인 팀원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 누구보다 가이즈카가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가이즈카는 이번 주에 도리고의 신고를 데리고 홋카이도로 왔다. 본격적인 설상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중요한 눈이 부족하다면 연습이 되질 않는다. 그들의 합숙소는 알파인 팀과 같은 노스프라이드 호텔이다. 노스프라이드 호텔은 신세개발이 경영하는 호텔로 바로 앞에 슬로프가 있을 뿐 아니라 크로스컨트리 코스도 갖추고 있어 신세개발 스키부 합숙소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삿포로에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택시는 연말 분위기로 들뜬 삿포로 시내를 통과했다. 지금 유즈키가 가고 있는 곳은 히로마사가 근무하는 스포츠 클럽이다. 며칠 전 고타니에게 전수받은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이지만 잘해낼 자신은 없었다. 스포츠 클럽 앞에 도착한 것은 유즈키의 시계가 4시 반을 가리킬 무렵이었다. 오늘 방문에 대해선 히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설마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겠지만 히다가 외출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유즈키는 택시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도 군데군데 눈으로 덮여 있다. 안쪽에 서 있는 라이트밴 지붕에 눈이 20cm 정도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어젯밤에 눈이 내린 모양이라고 유즈키는 추측했다. 현관 자동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짙은 감색 코트를 입은 60살 정도의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스포츠클럽 이용객은 아닌가 보군 하고 유즈키는 생각했다. 남자인 경우 운동을 한 후에는 다소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스포츠 가방 같은 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남자는 자동문을 지난 후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걸음을 멈추더니 유리 벽면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그 포스터는 이 겨울에 활약이 기대되는 운동선수들을 찍은 것이었다. 중심에는 웃는 얼굴의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고 있는 히다 카자미의 모습이 있었다. 유즈키가 옆을 지나가는데도 남자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뚫어져라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즈키는 스포츠클럽 카운터로 가서 히다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남자 직원에게 전했다. 남자 직원은 다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점장님은 지금 손님을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기다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에게 말했다. 점장님 손님은 방금 간 것 같은데? 뭐, 정말? 몰랐어? 좀 전에 지나갔잖아. 아, 흰머리 남자? 유즈키가 물었다. 네, 하며 여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명부를 보느라 몰랐나?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 직원이 머쓱한 표정을 짓는데 옆문이 열리더니 히다가 나왔다. 웬일로 넥타이를 메고 윗도리까지 입고 있었다. 그가 유즈키를 알아보았는지 로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유즈키가 그 뒤를 따르며 이름을 불렀다. 히다 씨. 하지만 히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유즈키는 다시 한번 힘주어 불렀다. 그제야 히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눈에 평소의 날카로운 빛이 없다. 아, 자네로구만. 여긴 어떻게? 유즈키가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긴히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금 잠시 괜찮으실까요? 지난번 일이라면 거절했을 텐데. 물론 그 말씀도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용건이 있습니다. 물론 카자미 씨 일로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히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군. 다른 날에 하면 안 되겠나? 본사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유즈키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히다가 시계를 보고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단 15분뿐이야. 감사합니다. 장소는 여기면 되겠나? 히다가 로비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운동을 끝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한 소파가 놓여있는 로비다. 가능하면 단 둘이서. 유즈키가 말했다. 다른 사람은 안 들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히다가 눈가에 경계의 빛을 띠고 유즈키를 보았다. 그럼 사무실로 가지.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사무실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다. 테이블을 보니 재떨이에 담배 꽁초가 담겨있다. 손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업자였어. 미용기구를 팔러 왔더구만. 거절했지만. 유즈키는 조금 전에 본 남자를 떠올렸다. 미용기구를 팔러 다니는 업자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자네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읽었어. 무슨 스포츠 잡지에 실렸던 거 말이야. 육상 선수의 순간 출발력과 유전자의 관계. 꽤나 흥미롭더군.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나 전에도 말했듯이 난 자네 연구에 협력할 마음이 없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나. 다른 스포츠 가게를. 부모 자식이 나란히 인류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켄 그리피 부자에 대해서는 언젠가 조사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인맥이 없어서. 우리 부녀도 인류는 아니야. 카자미는 아직 이류도 못 되고. 아무튼 그 얘기는 듣지 않겠네. 그보다
다른 용건이 있다고 했으니 그 얘기를 듣도록 하지. 유즈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이걸 좀 보시죠. 며칠 전에 본사 스포츠부 앞으로 온 편지의 복사본입니다. 실은 같은 편지가 몇 주 전에도 왔었죠. 복사지를 펼친 히다의 표정이 점차 바뀌어갔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대체 뭔가? 보낸 사람의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히다 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죠. 하지만 연거푸 2번이나 날아오니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알리기로 한 겁니다. 카자미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얘기할 뜻도 없고요. 다만 히다 씨가 알리고 싶어 한다면 그걸 저지할 권한은 저희에겐 없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다고 유즈키는 생각했다. 히다가 딸에게 말하겠다고 하면 고타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경찰에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히다 씨와 의논을 해야겠기에. 히다가 얼굴을 찡그린 채 복사본을 내려놓았다. 누가 이런 짓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혹시 지피는 사람이라도. 없네. 있을 리가 없지. 카자미는 아직 이렇다 할 대회에 나간 적도 없어. 지명도 따위는 아주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런데 이런 걸 써서 보내다니. 광패는 어느 분야에나 있는 법이죠. 이를 크게 벌이는 것은 오히려 범인의 심리에 부채질하는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다는 고개 숙인 채 고민에 찬 표정을 지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쩌나, 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히다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자네가 이 일을 전하러 온 거지? 이 일에 관해서 특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명이라고? 유즈키는 자신이 카자미의 홍보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굳이 홍보 담당을 붙이는 진짜 이유는 카자미의 신변을 경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했다. 히다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어렸다. 자네가 카자미를 경호한다는 말인가? 누구든 항상 옆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고타니 부장님이 저를 지목했어요. 히다는 낮은 신음을 뱉었다. 그런 속셈이로군. 카자미를 지켜주는 대신 연구에 협력하라는. 제 연구와 이번 일은 전혀 무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네를 지목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히다가 눈을 치켜떴다. 유즈키의 표정을 살피는 듯한 시선이었다. 어떻게 상상하든 그건 히다 씨 자유입니다. 히다는 두통을 참아내듯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야 하나? 꼭 그렇지는. 하지만 시간을 끌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난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요. 알겠네. 생각해보지. 히다가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내가 좀 피곤해서 이만 가봐야겠어. 다시 연락 주게나.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히다를 배웅하면서 유즈키는 생각했다. 진짜로 피곤한지도 모르지. 그 등이 전에 봤을 때보다 작아 보였다. 히다는 건물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바로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다. 그네와 정글짐 위로 얇게 눈이 쌓여 있고 노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벤치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앉았다. 내쉬는 숨이 하얗다. 유즈키가 전해준 얘기가 몹시 마음에 걸렸다. 대체 누가 그런 협박장을 보냈을까? 히다 카자미라는 이름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정보시대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알려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유즈키가 전해준 이야기도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 전에 만난 손님 쪽이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과 딸 카자미에 가미조 노부유키는 온화한 표정으로 히다 앞에 나타났다. 그 표정에서 유괴된 딸을 되찾아야겠다는 집념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카자미가 자기 딸이라는 확신이 없는지도 모르겠군 하고 히다는 생각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후 가미조가 그렇게 사과했다. 아마 무척 당황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편지를 보낼까 생각도 했지만 장난이라고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의 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했는데. 네, 히다 카자미 씨의 일입니다. 가미조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예상할 수 없는 히다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제 지인 중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가미조가 얘기를 시작했다. 가령 A씨라고 하죠. 그 A씨는 어렸을 때 어떤 사정으로 가족과 헤어진 탓에 천의 고아의 몸입니다. 시설에서 자랐고 호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자기 진짜 이름도 모르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누구인지 줄곧 의문을 품어왔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녀와 아주 닮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발견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우연히 들춰본 스포츠 잡지에서 발견했죠. 스포츠 잡지. 그 여자는 스포츠 선수였습니다. 저는 A씨에게 그 잡지를 보여주었죠. A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 여자가 전혀 남 같지 않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그 스포츠 선수가 바로 히다 카자미 씨, 히다 씨의 따님입니다. 그의 얘기를 듣고서 히다는 생각했다. 머리를 많이 썼군. 천의 구화라는 여자는 아마 가곡의 인물이겠지. 아마 가미조의 아내를 말할 거야. 실례되는 일이지만 히다 씨의 사모님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히다 도모요 씨, 맞으시죠? 사모님은 니가타현 나가오카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실은 A씨도 그 고장 출신이에요. 또 사모님에게는 이렇다 할 친척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A씨와 사모님 사이에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카자미 씨 말인데요. 히다 씨의 따님만이 이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히다 카자미 씨에게 간단한 검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DNA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움찔하는 히다를 보고서 가미조가 덧붙였다. 무례하고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요청을 좀 들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물론 모든 비용은 이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또 설령 어떤 혈연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어딘가에 이용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약속하죠. 대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만약 혈연 관계가 증명되면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피차 깨름직한 감정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모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미조의 말이 타당했다.
더구나 희다 또한 그걸 물을 필요는 없었다. 희다 씨가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가미조가 엽서 크기만한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다. 이 안에는 그 여자의 피가 묻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승낙하고 스스로 피를 묻힌 종이죠. 이 종이와 따님의 DNA 샘플을 희다 씨 손으로 직접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따님의 DNA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없죠. 검사 결과를 내가 당신에게 알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희다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잠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솔직히 혼란스럽군요. 저희 딸아이와도 의논을 해봐야겠고요. 물론입니다. 가미조는 수긍이 간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난감하겠죠.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아까 드린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도 적어두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당장의 목적은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지 가미조가 일어날 기색을 보였다. 하고 희다가 말했다. 만약 검사를 해서 그 여자 A씨와 우리 카자미 사이에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그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의자에서 일어나던 가미조가 새삼 희다를 쳐다보았다. 희다 씨는 어떤가요? 네? 현 시점에서 따님인 희다 카자미 씨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희다 씨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새롭게 한 사람이 더해질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친척이 생기는 것은 귀찮다 여기고 무시하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A씨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참한 여자입니다. 그 점은 제가 보장합니다. 가미조의 말투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당연하겠지 하고 희다는 생각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희다가 말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죠. 그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요. 가미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떴다. 희다는 코트를 입은 가슴에 손을 대었다. 윗도리 안주머니에 가미조에게 받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희다는 머리를 저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 답은 나와 있다. 이 상황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의 죄가 한층 무거워질 뿐이다.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다. 하얀 케이스라 안은 보이지 않지만 왠지 비쳐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안에 카자미 엄마의 피가 들어있다. 망설임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래도록 각오를 굳혀온 일이다. 그런 건 알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